옛날에 지하 같은데, 반지하 같은데 그 남자놈들이 자기 애인 죽여서 막 쟁여놓고 그랬는데 그거를 들고 나오는데 시체가 물이 됐더라고요. 네. 근데 그거 들고 나오는데 터져갖고 다 뒤집어 써갖고 너무 큰 어떤 그 상황 때문에 그래서 너무 깜짝 놀랐어요. 이게 그런 게 몇 번 반복이 되다 보니까 그 집에 있는 가구의 문을 못 닫겠더라고요. 그래서 문을 열어놓고 저희 집엔 칼이 없습니다. 저희 집엔 칼이 없어갖고 그럼 요리는 어떻게 해요? 작은 가위, 문구형 가위로 합니다. 무려 7명의 부녀자를 납치, 살해한 연쇄살인 행각이 전 국민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어금니 아빠 이모 씨가 세 번째 경찰 조사에서 딸의 친구 A 양을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언론에 공개되지 않는 사항의 맥락과 부합하는가 그거를 찾아야 되는 거거든요. 네. 이제 프로파일러 중에서도 전공이 좀 다릅니다. 연쇄방화 주전공인 사람이 있고 연쇄살인 전공인 사람이 있고. 근데 저는 이제 화학과 나왔고 CSI 쪽 가까우니까 연쇄방화 쪽에 처음에 일을 했는데 가장 힘든 게 말을 안 합니다. 이제 취조할 때 뭘 해도 말을 안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재롱을 많이 떨어야 됩니다. 재롱을. 예를 들면 제가 연쇄 방화범입니다. 불 지르셨어요? 지르셨어요? 이렇게 합니다, 진짜로. 진짜입니까? 네, 네, 그런 식으로 되니까 프로파일러들이 가장 많이 걸리는 병이 그 오줌 소태 같은 겁니다. 네. 그러니까 같이 버텨야 되니까요. 나도 물을 안 먹고 요거 한 잔 먹고 3시간, 4시간, 5시간 계속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떠들어대는 거 속에서 그 거짓말을 벗겨내는 그 안에 진실을. 특히 이제 성범죄자들은 말이 너무 많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왜? 이제 이성이 어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발달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말을 제대로 못하게 하는 방식으로. 아니 제가 진짜 그러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 여자가 그러지 말고 그거부터 쓰고. 이게 그 쓰는 게 말 문제가 그거부터 아니라 쓰고. 통제를 하시는구나. 예. 통제를 하고 이제 연쇄살인범 같은 경우는 과시형이 많습니다. 자기 방법에 대해서 우월감이 너무 큽니다. 그래서 자기가 어떤 방식으로 범죄를 했다는 것을 떠들고 싶어 합니다. 자랑하고 싶어요. 자랑하고 싶어 하고. 네. 가끔 근데 진실을 조금 안 해주면은 다시 안 올 거니까 조금 얘기해줍니다. 힌트를. 사실 내가 16차와 17차 사이에 한 건이 있는데 내가 우리 저기 박사님한테만 이렇게 알지? 이런 뉘앙스를 해주면 이게 계속 돌아가는 내내 머릿속에 계속 이런 그 몇 달이 남는 겁니다. 계속 그 사람 미치게 만드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교도소를 싫어할 것 같다고 생각하시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들어가면 왕이거든요. 왕. 그리고 거저 먹여주죠. 황제 전략 같은 거죠. 그런 자들은 사람이 자기를 두려워한다는 그 두려움을 보는 그 눈을 보는 게 너무 에너지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이용해야 되죠. 이제 계속 우쭈쭈 해주는 것도 중요한 부분인 거고. 근데 그것도 한계가 있는 거는 이미 또 그런 거를 몇 번을 해보면은 경험치가 쌓여갖고 이제는 또 이제 프로파일들을 찜쪄 먹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오랫동안 이제 농담 따먹기로 끝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보통 뭐 사이코패스는 거짓말 탐지기에 걸리지 않는다 그런 거죠. 이미 드라마 대본이 머릿속에 한 20개 있는 겁니다. 뚝 치면 한 몇 장면이 쭉 나오는 겁니다. 그럴 때 이제 아니라고 하면 안 되죠. 쭉 또 그래야지 그래 이때 이렇게 했지. 그러니까 저도 살인범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같이 이제 손잡고 지옥문으로 들어갔다 같이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들어가는 건 좋은데 문제는 나오기가 힘듭니다. 그게 사실은 이 프로파일러들을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게 하는 부분도 있죠. 그럼. 네. 근데 어쨌든 용의자들은 그 안에서 이렇게 프로파일러랑 그다음에 용의자와 이 두 사람 사이에서의 이 심리적인 에너지가 있잖아요. 근데 이 용의자는 에너지가 굉장히 높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자기를 방어하기 필사적으로
이 에너지를 감당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좁은 공간 안에서 맞닥뜨고 1대1로 있어요. 딱 맞대하고 있어야 되니까 이게 그런 면에서 굉장히 힘드실 것 같아요. 짧은 시간에 네. 그 이 뇌가 쓰는 에너지가 높은 네. 것은 얼굴 표정을 봐야 되고 네. 다리, 손도 다 봐야 되고 네. 그 데이터가 사실 축적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손가락을 움직이고 얼굴 움직이고 이럴 때 어떤 거 이게 다 계속 그 짧은 시간에 판단해 갖고 다시 붙이고 판단해 갖고 이걸 컴퓨터가 해야 되는 걸 해버리니까 보통 한 서너 시간 하고 나면은 그냥 처음에는 녹초가 돼요. 푹 떨어지죠. 이게 그냥 뭐 말하는 것을 듣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3일1조가 대학교 돌아가면서 하거든요. 돌아가면서 이제 그렇게 해야 되고 그렇게 못하면 이제 그 번아웃 되죠. 완전히 번아웃 되죠. 일주일도 못 할 겁니다. 이 사람의 말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기본적으로 의심합니다. 굉장히 순진한 얼굴로 막 울고불고 막 이렇게 하면서 부모가 학대를 했고 막 그래서 자기 부모를 죽였는데 실제로는 돈 때문에 죽인 거죠. 그 악마적인 마음을 숨기고 자기는 특이한 이유 때문에 그 짓을 저질렀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소름 끼치죠, 당연히. 근데 우리는 그 오죽했으면 하는 거짓말을 벗겨내야 되니까. 거짓말을 벗겨내야 되는 직업이니까 말하다 보면 저도 모르게 직업병이 나오죠. 한 3시간 정도 지나면 그 사람을 분석하고 있는 저를 발견하고 그 사람도 그걸 발견하고 그럼 그냥 억지 웃음 웃으면서 헤어지는 거죠. 아니 근데 진짜 두 분은 사람을 못 믿는다, 사람의 말을 못 믿는다 이거만큼 진짜 너무 슬픈. 너무 슬픈 말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다른 곳에서 뭐 시골에 가서 경찰 하는 아, 예. 네네네. 프로그램을 맞아요. 하고 네. 있는데, 그러니까 이 뭐 경찰분들이나 지금 우리 그 배상훈 고객님이나 그 황민구 고객님 같은 경우는 단 한 번도 좋은 일로 나가시는 일이 없잖아요. 그렇죠. 기쁜 일로. 맞아요. 막 설레이면서 사람을 만나러 갈 일이 없는 거예요. 직업적으로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거기에서 오는 그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하실 것 같더라고요. 살다 보면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잘 모른다 뭐 이런 말이 있듯이 뭐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별일을 다 경험을 하고 살긴 하죠. 근데 두 분의 이제 이런 말씀을 듣다 보니까 굉장히 공감도 되지만 한편으로는 좀 되게 마음이 짠하고 좀 안타깝고 그러기도 해요. 배상훈 교사님 같은 경우는 어떤 직업병들이 좀 있을까요? 그런 온갖 잡다한 강박들이 다 있습니다. 강박. 예를 들면 여기 집에 문을 안 닫습니다. 왜요? 모든 찬장에 가구에 문을 다 열어놓습니다. 왜요? 왜? 문이 없나요? 문을 열어놓으시나요? 문을 일부러 열어놓습니다. 빌트인 같은 것도 다 그냥 빼놔가지고. 네. 초기 현장에 갔을 때 무심코 열었는데 시체가 튀어나와. 무심코 열었는데 이렇게 토막난 게 툭 튀어나온 경험을 많이 해갖고 그러니까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럼 쓰레기 봉투 같은 거 예를 들면 그렇죠. 쓰레기 봉투 같은 게 보면 이제 소대자루나. 그러면 이제 발로 한번 툭툭 차보죠. 먼저 문 열지 않죠. 그리고 이제 시체 증후군이라는 게 있는데 현장 증후군이라는 게 이제 시체를 못 보는 겁니다. 봐야 되는데. 예, 봐야 되는데 어느 정도까지 되면 시체가 저 지하에 있는데 20m인데도 못 가고 벌벌 떨고 있어요. 옛날에 지하 같은데 반지하 같은데 그 남자놈들이 자기 애인 죽여서 막 쟁여놓고 그랬는데 그거를 들고 나오는데 시체가 물이 됐더라고요. 네. 근데 그거 들고 나오는데 터져갖고 다 뒤집어서갖고 너무 큰 어떤 그 상황 때문에 그래서 너무 깜짝 놀랐어요. 이게 그런 게 몇 번 반복이 되다 보니까 그 집에 있는 가구의 문을 못 닫겠더라고요. 그래서 문을 열어놓고 저희 집엔 칼이 없습니다. 저희 집엔 칼이 없어갖고 그럼 요리는 어떻게 해요? 작은 가위, 문구형 가위로 합니다.
아이들이 쓰는 것 같아요. 예. 이제 프로파일러들이 적지 않게 칼을 안 가지고 다닙니다. 네. 집에 없어도. 왜냐하면 그것도 흉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생활에 필요한 도구들도 어떻게 보면 이게 예. 위험한 자극이라고 그렇죠. 예. 이렇게 와. 느끼시네요. 그러니까 특히, 그걸 예. 최소화시키는 면이 있으시네요. 그게 직업병 같아요. 너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삶이. 예. 그래요. 네. 특히 이제 의심병도 많이 있는 거고 굉장히 그 고위험도의 범죄자들이 네. 인터뷰하고 인터로게이션 면담하고 그러면은 거의 95%는 거짓말입니다. 대부분 그냥. 근데 처음부터 왜 끝까지. 그렇죠. 뭐 고위정도 있지만 비슷한 이름의 정의종 사건도 비슷하고. 네네. 또래 여성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정유정이 붙잡힌 뒤에도 진범이 따로 있다면서 거짓 진술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달 25일 전 남편을 살해한 고유정은 범행 엿새 만에 경찰에 긴급 체포됐습니다. 고유정의 범행은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말을 일삼으며 중학생 딸의 친구를 살해한 이른바 어금니 아빠 이영학이 딸 친구를 죽였다고 시인했습니다. 체포된 지 닷새 만에 그리고 3차례 경찰 조사 끝에 나온 자백입니다. 근데 이영학 사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그 벗겨내기가 힘들었다고. 예. 왜냐하면 그 사람이 말하자면 스스로 자기가 그 장애인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영학 사건은 진짜. 네. 어금니 네, 아파. 네네. 예. 그러니까 문제는 이 사람은 그걸 가지고 한 번 더 사람들을 속이는 거를 쉽게 너무 생각했다 보니까 그러니까 본인의 이득을 위해서 그렇게 이득을 하는 위한 거죠. 거니까요. 그 이득도 아주 심각한 범죄적 이득을 위해서 하니까 접근하기가 너무 어려운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왜곡돼 있는 반사회적 인격을 가진 사람을 설득해내는 게 사실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영역에 도전해야 되니까 사람에 대한 신뢰보다는 사람에 대한 약간의 환멸 같은 건 느껴지는 거고 보통 사람들한테도 일단 기본적으로 뭔가 이 사람이 지금 뭘 숨기고 있나라고 하는 게 먼저 탁 들어가면 그런 것을 생각하는 내가 너무 싫어지는 거예요. 오랜 동안 직업에 충실하시면서 이 직업에 의해서 일상이 좀 잠식이 좀 됐다. 일상에 영향을 많이 줬다라고 분명히 얘기해 볼 수가 있네요. 네. 가족 관계를 보니까 미혼. 예. 저는 가족을 두지 않습니다. 그냥 어떻게 되는 거지? 혼자 있습니다. 거의 이제 참석을 안 한 것 같아요. 거의 20년 넘게. 이게 언론에 알려지고 이런 것이 되면서는 제 얘기가 안주거리가 되겠고 당연히. 그죠? 처음에는 되게 재밌대요. 사건 얘기하고 그러면 되게 재밌잖아요. 근데 이제 한참 지난 다음에는 그럴 수 없는 상황이 있죠. 왜냐하면 그걸 공유 못하는 상황이 오죠. 그렇지. 그래서 많이 축소돼요. 제가 축소시키지 않으려 해도 그러니까 이미 그렇게 다른 사람들에 비해 좁아진 사람들 속에서 적응한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불행한가요? 그게 불행한 건가요? 뭐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보면 또 좀 안타깝고 안쓰럽기도 하고 네. 지금 이제 직업에 너무 충실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직업이 갖고 있는 특성 때문에 이제 오랜 시간 영향을 받다 보니까 나 안에는 직업도 있고 직업이 아닌 부분도 있는데 우리 배 교수님은 직업 이퀄 배 교수님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일 이외의 자극을 아주 최소화시키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창문 없는 집에 산다 그런 네네. 느낌이 들죠. 네네. 그래서 제가 HTP는 아예 HTP가. 하우스 트리 퍼슨 우리 집도 그려보라고 그러고 가족 그려보라고 나무 그려보라고 하는 거에 이제 집을 그리면 창문을 안 그렇죠. 없고 문은 있지만 네. 문은 있는데 하나밖에 없는 거죠. 들어가는 네네. 나오지 않는 뭐 이런. 네. 보통 이제 창문과 문을 외부와 소통하고 외부와 연결돼 있어서 관계를 맺고 싶은 그런 부분들을 많이 표현한다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덩그러니 그냥 혼자 계신 집에 가셔서 얘기를 나눌 사람도 없으니까 그냥 한 인간으로 보면 좀 외롭지 않으실까? 저는
그렇죠. 그건 뭐 말씀하신 것처럼 네. 그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이제 조금 나이가 40대쯤에는 그런 거 없이 막 정신없이 했는데 50대 넘어가니까 그렇죠. 외롭죠. 사실은 외로운 거죠. 예, 외로운 거의 감정을 뭉개버리고 사는 거죠. 사실은 제가 여기 넣었다고 하는 것처럼 그것에 대한 개념 규정을 안 하고 틀어버리는 그런 느낌이 있는 거죠. 이제 어떨 때 그 외로움이 아주 이렇게 절실하게 느껴지세요? 보통은 이제 어머니를 오랜만에 했을 때 어머니 뵈면은 이제 그 말씀을 이제 1절부터 4절까지 하시죠. 늘 하시는 말씀 쭉 하시죠. 이제 그 4절 끝날 때쯤에 현타가 오죠. 근데 그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저랑 같이 일을 시작했던 16명 애들이 있는데 하나같이 다 혼자 사네요. 그리고 혼자 사네요. 그리고 결혼한 애들도 이혼을 한 애들이 많네요. 아유. 생각해 보니까. 어머. 그리고 결혼 애들도 있죠. 근데 이제 그래서 희한하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모르겠지만은. 네. 근데 그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직업적인 역할 활동과 일상에서의 요 어떻게 보면 이 경계를 잘 지워서 분리를 하는 거는 너무 중요할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틈이 벌어지기 시작하면 되게 문제가 될 것 같거든요. 그렇죠. 어느 정도 그걸 또 이제 잘했던 또 친구들도 있었고 근데 이제 그 직업군에 비해서는 좀 퍼센트가 높은 거죠. 네. 그러면 노력은 안 해보셨어요? 어떤? 새로운 인연을 만들려고. 해보기도 하죠. 근데 이제 선볼 때가 가장 은 게 제가 첫 장면에 굉장히 재밌는 사람이거든요. 잘 웃기고 네. 처음에는. 네. 그래서 잘하면 1시간은 제가 책임질 수 있습니다. 야, 대단하시네. 근데 이제 1시간 지나면은 뭔가 그 여성분이 표정이 바뀌어요. 왜요? 그러니까 제가 저도 모르게 1시간 지나면 범인을 다루는 것 같아요. 범인을 다루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제 버릇이 얼굴 잘 안 보고 그냥 얘기할 때도 그냥 고개 숙이고 있고 너무 많이 보면은 그 사람이 의심하고 또 반대로 내가 의심한다 생각해 좀 이상한 묘한 상황이 돼갖고 그냥 보통 이 상태 약간 비틀어 앉거나 아니면 뭐 그렇게 하죠. 네네. 아니 근데 뭐 좀 궁금한 게요. 그러니까 나는 진짜 결혼하고 싶은데 이래저래 바쁘고 일하다 보니까 놓쳤어. 이 부분이 많으세요? 아니면 진짜 이렇게 누구랑 굉장히 가까워지는 게 어려웠는지 굉장히 궁금해요. 40대가 좀 됐을 때인데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뭐 한 5째 하나 든다고 하는 사학 재벌의 어떤 분하고 이제 그 선을 보게 됐어요. 선 뭐 이렇게 연결이 됐는데 결혼 전까지 갔죠. 근데 너무 상처가 컸던 거예요. 제가 왜 필요하냐? 보디가드가 필요했던 거예요. 저를. 그러니까 그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몰랐었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제가 이용됐다는 생각을 하고 재작년인가 이제 뭐 이런 여러 가지 이런 제가 뭐 어줍지 않은 상담도 해주고 뭐 얘기도 해주고 그러는 과정에서 어떻게 됐는 거 만나게 됐는데 저를 카운셀러로 생각하는 거예요. 남자인 카운셀러인 거예요. 그런 상황이 많이 종종 발생하죠. 그래도 뭐 어쨌든 뭐 얼굴도 알려졌고 뭐 이렇게 되면서는 그게 가장 또 작은 상처 무시하지만 또 상처가 되니까 또 비껴나가는 거죠. 네. 아니 왜 물론 이제 배 교수님 하시는 직업적인 어떤 특성을 고려는 해야 되는데요. 프로파일러 분들이 다 미혼은 아니시잖아요. 그죠? 결혼하신 분들도 많으시죠. 그렇죠. 근데 배 교수님이 이렇게 혼자 마음에 이렇게 내재화시켜서 혼자 다 이것을 그냥 혼자서 다 해결을 하시는 그 나름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가족은 다 서로 싫어해요. 저희 이모가 무당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모가 이제 보인다고 하잖아요.
야, 그 귀신들이 니네 다 어깨에 있구나 이렇게. 그럼 좋아하지 않죠. 그래서 싫어하는 거겠죠. 또 우리 친가 쪽이 가족 구성이 별로 안 좋아요. 이게 이제 오래전에 그 집단 학살의 피해자였다고 해야 되나? 그 집단 학살의 피해자였다고 해야 되나? 친척 친척. 그러니까 이제 그런 역사적인 사건 아시죠? 여순 사건이라고 해서 그 여수 순천 반란 사건이라고 해서 그 집성촌에 있었는데 그 집성촌에서 그런 사상적인 문제 때문에 가족들이 서로를 죽였어요. 너무 가슴 아픈 사건이다. 이념의 문제로. 이제 그래서 친척들이 별로 싫어해요, 서로들. 아버지 형제가 한 7남매가 넘는데 그 앙금들이 가지 남아 있는 거죠, 서로. 그러니까 아예 그 가족은 아예 안 보고. 그러니까 뭐 큰아버지는 일본 유학을 갔다 와서 이제 사회주의자가 됐고, 그 동생은 이제 유학을 못 갔다 와서 거기서 이제 면사무소 해고 경찰이 됐고, 그럼 당연히 해방 이후에는 뭐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죠. 야, 너무 어렵다. 가슴 아픈. 그래서 뭐 네. 태백산맥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소설. 예. 네. 그 태백산맥이라는 소설, 조정래 소설가가 원래 그 몇 가족을 놓고 그 소설을 썼는데 그 저희 배씨 집안이 그 중에 하나였다고 그래요. 나중에 조정래 작가가 나중에 수레를 하는데 네. 실화는 실화인데 두세 가족의 실화였죠. 근데 이제 그러니까 그것이 아마 한국 사회, 한국의 역사적인 것에 그 부분이 제노사이드의 영향이겠지만은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죠, 사실은. 네. 이제 그런 일들을 겪은 가족 사이에서 또 태어나서 양육되고 이렇게 되는 과정에서 어쩌면 가족 간의 따뜻함이라든가 만났을 때 굉장히 즐거움이라든가 가까운 데서 오는 그런 안전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경험하기 되게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렇죠, 어렵죠. 네. 그러니까 뭐 그때는 그 예를 들면 큰아버지가 아버지를 고발해 갖고 뭐 그런 이런 형태가 되니까 이제 신뢰라는 건 사실은 네, 그렇죠. 없는 거죠. 네.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런 어떤 결혼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신뢰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조금 네. 겁나는 부분이랄까 그런 것. 그러신 것 있죠. 같습니다. 누군가와 철륜을 맺는 게 좀 두려우신 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네. 부분이 있는 거죠. 또 생계를 어머님이. 아, 그렇죠. 네. 그럼 저는 어머니 따라서 장사를 저 여기저기. 중학교 때까지도 장돌배기를 많이 해서 그러니까 아, 그게 이제 삶 자체가 치열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네요. 근데 이제 아마 제가 고등학교를 올 때 제가 파일럿을 지망했거든요. 공사 성적도 다 되고 했는데 마지막에 걸린 거예요. 사관학교에서 뽑지 않았어요. 예, 연자제가 걸려버리니까 걸려서. 그 담임 선생님이 이제 얘가 왜 못 가지라고 했는데 그걸 아버지가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지금 제가 들은 얘기를. 네. 그때까지 숨겼던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게 저는 그때까지는 진짜 세상에 거칠 게 없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막 그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 들었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선생님 자신이 잘못돼서 일어난 사건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한 책임을 내가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 완전히 족쇄처럼 발목을 잡고 있는 거니까요.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 족쇄에서 벗어날 수 없는 부분이 일면 있다는 생각을 하면 굉장히 절망스럽고 무력감을 느낄 것 같아요. 네. 그때 고통스러웠는데 내색을 못 하겠더라고요. 어머니가 너무 고통스러워 하신 것 같았고. 네. 너무 미안해 하시고. 예, 아버지도 마찬가지였었고. 그래서 그냥 며칠 그러다가 말았는데
근데 계속 그게 남아 있더라고. 근데 이제 우리 그 무당 이모께서는 너는 여기에 앉아 있는 네 그 큰아버지를 귀신 때문에 못 갈 거야. 아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모님이 이제 무속 네. 그 무당이시니까 계속 이제 이거는 네가 신을 받아야 돼. 뭐 이제 이런 비슷한 얘기를 하셨을 것 같아요. 아버지가 질색하셨죠. 네네. 그러면 배 교수님 입장에서 가족이 친가는 그래. 또 외가는 끊임없이 나를 두렵고 불안하게 만드는 존재였을 것 같아요. 두려웠죠. 네. 그리고 이 얘기는 사실은 어머니는 모르시죠. 어머니한테는 얘기하지 않았죠. 왜냐하면 어쨌든 어떻게 또 아무리 그래도 이 보통 사람으로는 이해 못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럴 것 같습니다. 그 두려움이지만 알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생애사 연구를 했습니다. 네. 무당들의 생애사. 생애사. 네네. 네, 무당들이 떠들기 시작하면 8시간 넘게 막 떠들잖아요. 근데 아무 의미 없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사람의 인생이 들어있는 거고 다른 사람이 개입된. 그러니까 그게 이제 뭐로 연결되냐면 살인범들의 생애사로 연결돼 갖고 네. 내가 프로파일로 채용되게 된 거죠. 네. 교수님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아주 어렸을 때부터 열심히 공부도 하셨지만 뭔가를 정확하게 제대로 알아가는 걸로 이 불안과 두려움을 좀 낮추고 사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직업적 역할이 좀 더 깊은 이해를 갖고 사람을 이해하는 걸 통해 뭔가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실현하는 이런 일에 열심히 몰두하고 계시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네. 장비를 돌렸을 때 차량 방향도 똑같이 돌아가는 현상들이 여러 구간에서 나타났습니다. 상시 이 사람이 난간과 차 사이의 공간이 어느 정도인지를 가늠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럴 확률이 굉장히 떨어지거든요. 근데 이런 걸 소견서를 쓰는 거죠. 정확하게 어떤 일을 하시는 겁니까? 우리 생활에서 이제는 CCTV 블랙박스가 너무 많이 달려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사건이 발생하게 되면은 가장 먼저 보는 게 영상이거든요. 사건이 발생했다 그러면 CCTV 확보해, 블랙박스 확보해. 그래서 이 찍힌 영상에 대해서 화질 개선시켜서 중간에 프레임도 채워놓고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영상 처리를 바탕으로 해서 사건 속에 있는 범죄자라든지 또는 뭐 어떤 사건 사고 영상들을 분석해서 법정에 사용될 수 있도록 증거를 증거답게 만드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증거를 증거답게. 네. 그 지금 얘기해 주신 이 일이 어떤 일인지 직접 보여주시기 위해서 한 번도 공개되지 않은 영상을 준비해 주셨다고 하거든요. 자, 그러면 영상 보면서 함께 얘기해 보시죠. 흰색 차량이 코너를 돌아서 이렇게 지나가요. 네. 근데 검은색 차량 한 대가 주차되어 있어요. 네. 이 영상만 가지고 저 차량을 박았는지 안 박았는지를 식별을 해야 돼요. 지금 네. 들어가는 주차하는 네. 차. 모르겠는데? 다시 한 번만 더 보여주시면 안 돼요? 왠지 맞추고 싶다. 네. 어메, 아이고, 안 보여. 안 보고. 근데 이렇게 있다가 2분 지나가서 한 번 더 나와. 이때인가? 이때인가? 쉽지 않구나. 되게 어렵네, 생각보다. 모르겠죠. 오 박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부딪히고 들어갔다면 들어갔다가 뺄 때 그걸 차 영상을 보면 흠집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여기서는 멀어갖고 잘 그러니까요. 모르겠어요. 이게 그 스크래치가 날 정도고 파손이 될 정도면은 운전을 해도 그분이
이렇게 가면서 어느 정도 인지할 수는 있거든요. 근데 안 멈추고 그냥 계속 자연스럽게 운전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닌 것 같거든요. 어때요? 그 검은 정책 차량의 그림자가 1도 지금 흔들림이 없었거든요. 오, 예리해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부분들은 대부분 의뢰인들이 하시는 얘기들이에요. 그림자가 이렇게 보이지 않냐? 아니 안 움직이지, 차 안 움직이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영상에 기술이 들어가게 되면은 새로운 것이 보여요. 네. 진짜? 궁금하다. 궁금해. 바퀴 부분만 확대한 다음에 화질 개선시켜서 왔다 갔다 하게끔 만들어놨거든요. 자 이제 화질 개선. 눈 갑자기 잘. 움직이네. 아, 움직였네. 움직이네. 아, 움직였네. 이렇게 바퀴가 움직였네. 결과를 내게 되면은 재판은 끝이에요. 그러네요. 네. 너무너무 명백하게. 네. 여기서 저 미세한 부분을 찾아내는 게 영상 분석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근데 말씀하신 대로 진짜 만약에 사람이었을 경우엔 진짜 너무 중요한 단서가 돼요. 그렇죠. 예. 큰 사건이게 되면은. 아니 근데 지금 너무 멋있으시거든요. 너무 대단하게 느껴지는데 제가 듣기로는 이 뛰어난 재능을 좀 낭비하신다는 소문이 있어요. 우리 아들한테. 우리 아들이 그 카드 마술 같은 걸 많이 배웠어요. 아빠에게 비밀을 알려달라고 하겠어. 스톱. 스톱? 이 상태에서 스톱? 자, 보셨죠? 이건 바로 팔 글로벌입니다. 아하. 설마. 영상 프레임별로 데이터 추출해가지고 어디서 미장을 뺐는지 정확히 캡처해서 저렇게 보여줬더니 갑자기 와이프 전화해가지고 그냥 쌍욕을 저한테 그냥 넘어가면 되지 그걸 또 분석을 했다고 해서 그 정도면 금쪽 같은 내 새끼에 나오셔. 아빠가. 네, 아빠랑. 먼저 두 발 한 거 어떻게? 네, 안 그래도 직업병 중에 하나가 저는 사람 말을 거의 안 믿어요. 실제로 이런 경우도 있어요. 두 사람이 시비에 붙어가지고 어떤 사람을 폭행을 했어요. CCTV에 정확히 찍혀 있어요. 이렇게 막 때리는 장면들이. 근데 이분들은 자기는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 하면서 물어보는 게 영상이 조작됐는지 봐주세요예요. 근데 분석을 했는데 조작이 안 됐어요. 근데 이분들은 갑자기 펑펑 울어요. 얘기하면서도 눈물이 흘러요. 왜? 그러니까 그 사람 기억 속에는 그냥 이게 다 바뀌어 있는 거예요. 한 사람만 바뀌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과 같이 있는 사람도 얘기를 하면서 기억이 계속 바뀌는 거예요. 아, 연기가 아니고 진짜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억 자체가 자기 유리한 쪽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그거를 의뢰인들과 상담을 무수히 많이 하면서 느꼈어요. 그 기억의 무서움을 제가 알고 나서부터 영상만이 제가 봤을 때는 진실한 사실을 목격한 증인이다. 어머. 계속 저는 봐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영상을 보셔야 네, 되니까. 그 잔상은 잊혀질 수가 없어요. 계속 보기 때문에 사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건 중에 1차선으로 신혼부부가 운전을 하고 가는데 상대편에서 화물 트럭이 지나가면서 판스프링이 날라왔어요. 이 차로를 달리는 화물차 뒤로 까만 물체가 도로를 구르더니 곧바로 유리창을 뚫고 들어옵니다. 그걸 보니까 야 이거 1차선 달리면 위험하겠다. 이제 고속도로 같이 타면은 잠을 잘 못 자요. 그리고 와이프한테도 절대 1차선 달리지 마. 위험해. 그래서 그런 게 저한테는 좀 스트레스고 고소공포증이 없었는데 이 일을 하면서 생겼어요. 왜요?
계곡에서 수영을 못하는 남편을 물에 빠뜨려 사망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은혜와 공범 조연수. 윤 씨가 숨진 당일 밤 영상이 편집된 흔적이 추가로 발견됐습니다. 그런 거 많이 보다 보니까 나도 한순간에 잘못될 수 있구나 라는 생각하다 보니까 높은 데 올라가면은 그 생각이 나는구나. 네, 그래서 6교도 못 올라가요. 등산도 못했어요. 산에 올라가도 떨어질 것 같은 다리가 느낌이 드는 후들후들거리고 주저앉히고 잔상이 머릿속에 계속 있어요. 그러네. 그 잔상이 잘 때도 기억이 나고 이게 영상을 보다 보면 험하게 죽는 사람들 되게 많이 보거든요. 그러니까 갑자기 난간에 기대고 이렇게 있다가 끊어져서 아파트 옥상에서 떨어진 사람들 저런. 그러니까 스마트폰 보고 걸어가다가 맨홀 뚜껑 열린지 모르고서 쑥 빠져서 사망하신 분들 보고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제가 죽는지도 몰라요. 그게 좀 심해지다 보니까 애들하고 놀이동산 이런 데 가잖아요. 놀이기구 자체를 못해요. 거의. 약간 이런 이제 직업에서 경험한 여러 가지의 그 힘든 경험들이 일상에까지 좀 영향을 좀 주고 있는 거는 분명한 것 같아요. 이게 트라우마 때문에 일상생활에까지 좀 어려움이 생겼다고도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사실 트라우마는 그 정신과적으로도 굉장히 높은 수준의 그 네네. 위험도를 나타내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 뭐 인종, 국가, 성별과 무관하게 엄청난 큰 일을 겪고 난 이후에 심리적인 굉장한 상처, 재해를 입는 거를 트라우마라고 하는데요. 이태원 참사 같은 거 직접 경험했다든가 아니면 뭐 쓰나미로 다 뭐 가족이 다 밀려가는 걸 봤다든가 아니면 이제 전쟁에 막 다 다치고 이런 거를 직접 경험을 하거나 인질로 잡혀가거나 이제 이런 것들이 다 트라우마인데요. 이게 직접 겪는 경우도 당연히 트라우마에 들어가지만 간접적인 노출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 또한 트라우마 안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늘 사건, 사고, 특히 흉악한 거, 사람이 굉장히 많이 다치거나 끔찍한 일을 경험하는 것들을 지켜보는 경우에 이것이 이제 간접 노출로 인한 트라우마를 경험한다고 볼 수가 있죠. 네. 혹시 이건 좀 너무 잔인한 질문이 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가장 이렇게 좀 충격적으로 와닿았던 그런 뭐 영상 분석이 있습니까? 이 영상만큼은 진짜 나를 너무 힘들게 했다. 네. 사건 중에 너 스푼 분위기를 안 가려고 그래요? 아니요. 그냥 뭐 이거는 막 수백 명이 이렇게 사망하는 영상을 분석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특히 세월호 같은 경우에는 애들이 해맑게 핸드폰을 웃으면서 노래 부르고 하는 장면이 있다가 갑자기 이제 침수돼서 시신으로 나오는 장면들을 분석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봐야 돼요. 안 볼 수가 없어요. 봐서 지금 애 상태가 어떻고 뭘 입었고 차기는 어떤 거 다 분석을 해줘야 되거든요. 이태원 참사 같은 경우에도 지금 TV에는 다 모자이크 처리되어 있지만 그렇죠. 원본을 다 보시는 거죠. 애들이 기절해서 고개에 이렇게 돌아가 있고 옆에 있는 친구는 그 기절한 친구 깨우기 위해서 주먹으로 막 때리고 있고 이런 것들을 계속 보다 보니까 와 굉장히 감정이 피폐해질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학교 있잖아요. 운전하고 가다가 학교에 애들이 웃고 있는 모습을 보면 빨리 지나가려고 그래요. 왜요? 그 애들이 떠올라서. 살았으면 저랬을 텐데. 뭐 이렇게 얘기하면 뭐하지만 그냥 죽는 거 모르고 죽는 게 더 낫다라고 싶을 정도의 사건이 있었어요. 해경 경비선이 있는데 경비정이 있는데 승무원 한 분이 없는 거예요. 도착을 했는데 4명이어야 되는데 1명이 없고 3명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CCTV를 분석을 하니까 배에서 그분이 실족을 해서 떨어지는 걸 찾았어요. 저런. 근데 그게 망망대해예요. 배는 계속 가고. 근데 그분은 계속 허우적거리면서 배 쪽으로 오잖아요. 그게 영상에 다 찍었어요. 네. 근데 그걸 보니까 야 진짜 한순간에 가는 게 차라리 나을 수도 있겠다. 이분은 살기 위해서 배 쪽으로 계속 헤엄쳤을 거 아니에요. 못 찾았어요 결국에는. 근데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거는 이 사람이 실족된 게 맞다라고 하면서 사망 처리됐고 순직 처리가 됐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제가 그거는 영상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아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망망대해서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얼마나. 배는 떠내려가고 힘 빠질 때까지 헤엄치다가 돌아가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소장님 같은 경우는 이제 일상에서도 언제나 사고가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네. 위험하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조심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신경을 바짝 곤두세우시는 네. 거고 혈압도 높으실 것 같아요. 혈압은 네, 늘 높아요. 그렇죠. 진짜. 그러실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아드레날린이 확 올라가 있는 상태거든요. 퇴근 이후의 삶도 굉장히 바짝 신경을 쓰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무슨 사고가 생기거나 위험이 생길까 봐. 그런 게 참 걱정도 돼요, 사실. 그래도 요즘에 퇴근하면 너무 피곤해요.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건지 이게 계속 보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건지 모르겠는데 집에 가면은 되게 무기력해지고 그냥 계속 쳐져요. 네네. 그리고 그냥 제가 이 스트레스 푸는 방법이 뭐냐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자요. 네네. 계속 자는 게 제일 안 보니까. 네. 그냥 잠을 자게 되면 과도하게 각성된 이 뇌 활동을 진정시키니까 유일하게 과각성돼 있는 걸 낮추는 방법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황 소장님은 이제 그 생각을 안 하는 지금 현재 쓰시는 유일한 방법이 잠을 자는 거. 잠자는 거랑 최근에 제가 제주도에 집을 하나 샀어요, 이쁘게. 네. 힘들 때마다 글로 도망가요. 네. 가서 거기는 그냥 정원이 있고 집밖에 없기 때문에 볼 게 없어요. 네네. 거기서 일을 또 잔디 밀고 하면은 잡념이 다 없어지고. 그러니까 뭔가 뭐랄까 본인만의 그런 생산적인 일이 아니고 약간 노동하면 그런 게 아무것도 생각 안 나요. 그래서 어쨌든 보는 거니까 보는 것만 없어지면은 딱 좋아요. 그래서 자는 거를 주로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혈압도 높은 게 그런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직업으로 인해서 경험하시는 트라우마로 인해 일상생활에 영향이 좀 있다고 보는 게 맞고요. 이 트라우마를 잘 다루어내지 못하면 굉장히 과민해진다든가 또는 뭐 우울증이 오기도 하고. 두 분 말씀처럼 사실 정말 이렇게 트라우마를 겪었다라고 생각이 들 만큼 저희가 봤을 때 정말 너무 힘든 일인 것 같은데 그래도 두 분 일 속에서 또 뿌듯함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전 재판에 많이 참여를 해요. 법원에서도 사건을 보내오기도 하고 검찰이나 변호사 쪽에서 사건을 받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가장 뿌듯할 때가 억울한 사람 무죄 받아주는 거예요. 누명 쓴 사람. 최근 사건인데 한 남학생이 학원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앞에 고등학생, 여학생이 있었고 뒤에는 중학생 정도 되는 남자애가 있었어요. 근데 남자의 부모님이 저를 찾아왔어요. 애가 지금 성추행으로 입건이 돼서 조사를 받고 있다. 근데 지금 1심에서도 졌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2심 해보려고 그러는데 너무 억울하다. 그래서 그 증거 영상들을 보고 사건 기록을 보니까 그 증거가 뭐냐면은 여자아이 엉덩이에 남자아이 팔 쪽에서 검은색 피사체가 식별이 됐어요. 수사기관에서도 야, 얘 남자애가 소년 너 엉덩이 만졌네. 만졌다라고 다 간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이걸 본 아버지는 아들을 욕했어요. 야, 명확하게 있는데 이 자식이 거짓말하면서 나쁜 짓 했네. 나쁜 짓 했네 하고서 불화가 생긴 거예요. 근데 어머니가 대단하신 게 그래도 끝까지 아들을 믿어보고 싶다. 그래서 어차피 다 증거였지만 사건을 가져왔어요. 그래서 화재 개선시키고 영상 분석을 하니 보니까 엉덩이에 있는 건 손이 아니고 여학생 가방에 달린 그 장식 키링. 자기 가방. 네. 그게 엉덩이에 있는 거예요. 화재 개선 시켜보니까. 애 손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밝혀서 감정서 써드리니까 집안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 아버지도 미안하다고 아들한테. 내가 널 의심했다고. 진실을 밝혀줬고 아버지가 아들과의 관계가 더 좋아졌다. 그래서 너무 고맙다 그래가지고 저도 가족애가 이렇게 또 화목하게 된 것 같아요. 영상 분석도. 이 힘든 일을 하시면서도 두 분이 하시는 일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이라는 걸 스스로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여기서 오는 그 힘듦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거예요. 이거는 예외가 없어요. 누구라도 여기 있는 모두가 다 그 일을 겪는다면 다 똑같아요. 다만 누가 더 트라우마로 인한 회복력이 높으냐의 차이인데 근데 이 회복력은 모든 사람이 다 같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까운 사람들하고 좀 힘든 이야기들을 좀 나누고 이걸 갖고 좀 소통을 하고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 황 소장님은 어떻게 해서 정서적 안정을 찾나 봤거든요. 봤더니 가족이 너무 중요한 분이시더라고요. 가족들과의 관계에서 굉장히 친밀감을 느끼고 유대감을 단단하게 맺으면서 굉장히 안정감을 찾으시더라고요. 네. 좀
그런 편이세요? 제가 분석하기엔 그렇게 분석을 했는데. 네, 정확하신 것 그렇습니까? 같아요. 제가 네. 사건이나 이런 거 의뢰인한테 시달리고 너무 스트레스 받고 그러면은 딱 컴퓨터 끄고 집으로 와요. 그래서 와이프하고 애들한테 나가서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네. 그게 제일 편해요. 그럼 스트레스 풀려요. 잡념도 없어지고. 네, 네. 가족한테 좀 많이 뭔가를 좋은 걸 해주면은 저도 네, 기분이 네. 되게 좋아요. 두 분이 이제 어쨌든 약간 분야는 다르지만 의미나 직업적 소명을 보면 같은 일을 하고 계신다고도 볼 수 네. 있는데요. 근데 어떻게 보면 너무 걱정도 되고 또 그러면서도 이렇게 직업적인 소명을 다 하시는구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드니까 또 감사하기도 네, 하고.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지금은 많이 치유가 됐어요, 스스로. 아, 이거 좀 힘든데 내가 어떻게 극복할까 생각하다 보니까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자. 라고 해서 아, 내가 이거 분석을 하면은 지금 하늘나라에 간 애들이 나중에 진실규명을 해줘서 전 사후세계를 믿거든요. 원혼이라도 좀 달랠 수 있게끔. 네. 저도 죽으면 언제든 만날 거잖아요, 그 친구들. 그 친구들한테 고맙다, 고맙습니다. 그 얘기를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때부터 무서운 거보다도 더 적극적으로 해야겠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애쓰시는 제복근무자 포함 이 두 분 같은 일을 하시는 분들 굉장히 너무 감사드리고 너무나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을 하신다고 정말 박수를 마음껏 쳐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네. 그래서 오늘 은영 매직은요. 의심보다는 진심. 네. 주시는 거예요? 네. 두 분께 모두. 네. 의심하지 마시고 예, 예. 어떻게 다 제발 있으니 제발 좀 예, 예. 의심하지 마시고. 2024년에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을 하시는 이 두 분이 좀 더 편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즐거운 시간이 좀 많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얘기하면서 궁금했던 건데 그 귀신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어깨에. 저희 적외선이나 자외선 같은 걸 한번 찍어보고 싶어요. 나오나요? 뭐든 찍어보면 나오겠죠. 찾아뵙겠습니다. 무료로 해드릴 테니까 무료로 한번 오세요. 네, 여러분 세상 속 모든 고민을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오은영의 금쪽 상담소로 많이 놀러 오세요. 오세요.